네, 안녕하세요. 대한불안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비욘디와 함께 대국민 온라인 강좌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불안 장애에 대해서 오동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오동재 선생님은 경희대학교 졸업하시고요. 현재 저희 학회 사회불안장애 연구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미소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지금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불안증의 이해와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또 번역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동재 선생님 강의 잘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동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사회불안 장애, 특히 이제 사회불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불안 장애라는 거를 그 용어가 조금 애매하고 사회불안이란 뭔가 이렇게 좀 애매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선 사회불안이라는 것부터 용어를 좀 정의하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이나 이제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장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회불안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불안이라는 표현이 이게 우리나라 영어를 번역을 해서 조금 이상한 번역처럼 돼서 우리가 사회불안 하는데 사실 수줍음을 사회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줍음이라는 거는 성격 성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받고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결여돼서 낯선 사람들은 좀 두려워하고 친한 사람들만 있을 때 좀 편안해하고 낯선 사람 만날 때 좀 불편해하고 그런데 이게 사회불안 장애하고는 좀 다른 점이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고 잘 지낼 수 있는 게 사회불안 장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수줍음하면 또 내향적인 성격을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내향적인 성격하고 수줍음하고 또 어떻게 다른 것인가? 내향적 성격도 이제 성격 성향입니다. 성격적 성향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그 일생 동안을 비슷하게 이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성향을 얘기하는 건데 내향적 성격은 그런 수줍음하고 좀 다르게 외부 세계보다는 내부 세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줍음을 안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줍음을 안 느끼고 그냥 편하게 발표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활발하고 이런 사람들도 막상 발표를 하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필요한 얘기를 할 때는 수줍음을 느끼고 긴장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줍음으로 이제 우선부터 시작해봐서 우리가 수줍음을 얼마나 많이 느끼나 하면은 그 한국에서 이시정 박사님이 예전에 한 연구에서 한 41% 정도 되고 미국에서도 한 50% 정도.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반 정도, 40에서 한 50% 정도가 수줍음을 느끼고 있고 사실 유명 인사들도 이렇게 수줍음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 같은 사람도 수줍음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걸 뭐 썩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도 좀 이렇게 발표나 남 앞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도 은둔 생활하는 걸 유명했고 킴 베신저라는 미국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바깥에 나서고 그러는 걸 영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서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유명 인사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 중에서도 은둔 생활하거나 뭐 그러는 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보는 사회 불안 장애 이제 진단 기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DSM이라고 진단 기준을 세운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불안 장애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그 정신과 용어들을 보면은 꼭 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회 불안이라는 걸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 뭐 강박 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입니다.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장애라는 진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펙트럼의 이제 한쪽엔 이제 수줍음, 사회불안, 뭐 이게 사회불안 장애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볼 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불안 장애의 진단 기준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상황, 낯선 사람이나 발표할 때 이제 현저한 두려움을 느끼고요. 자신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상황에 거의 항상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유발되고 이 상황을 억지로 맞서거나 회피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고 두려움에 대해서 과도한 인식을 합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한다 이렇게 본인이 느끼기도 하고 치료자가 보기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장애라는 이 표현의 이제 중요한 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기간이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뭐 수줍음은 보통 서서히 좋아지는 거니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런 기준에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겠죠. 이 사회 불안 장애라는 진단명이 이게 한 2000년대부터 새로 이제 미국에서 새로 생긴 거고 실제는 1920년대경부터 일본의 모리따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대인공포증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인공포증은 다른 사람하고 대면할 때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대인공포증이라고 미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이제 진단 기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회공포증이라고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대인공포증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도 사회공포증이라는 표현을부터 시작했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불안장애라고 진단 기준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 사회불안장애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양권에서 먼저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분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이 이걸 많이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 모리따란 분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분류가 먼저 더 체계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분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류는 단순형이라고 단순히 내가 긴장해서 불편하다라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고요. 가해형이나 염려형이라고 해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가해형, 염려형이 우리나라에 좀 동양권에 특이한 걸로 알았는데 새로 이제 미국 진단 기준에 보니까 이 가해형도 미국에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서 상대의 불편을 끼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가해 염려형이고요. 그다음에 경계형이라고 조금 심한 약간 관계망상 비슷한 게 같이 있는 그런 심한 상태. 그래서 그 신경증과 정신병의 경계에 있다 해서 경계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미국의 분류는 아까 그 진단 기준 안에 속해 있으면서 과거에는 이제 전반형 사회불안장애라고 해서 아까 뭐 사회 상황이 여러 분야에 더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아주 큰 지장을 주는 전반형 사회불안장애를 소그룹으로 놓았고, 근데 그건 없어지고 최근에 진단에서는 수행불안이라고 발표할 때나 남 앞에서 뭐 행위를 할 때, 뭐 이런 연극이나 뭐 이런 연주 같은 거 할 때 이런 수행할 때만 느끼는 그 불안을 따로 분류를 나눴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지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미국 연구에 예전에 1800년도 1800 말쯤에 연구에는 17%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의 연구에 하면 한 2 내지 7% 정도 나오고요. 영국에서는 뭐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조사하는 방법이나 이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호주, 브라질 뭐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뭐 아주 편차가 심하죠. 근데 이제 보면은 사춘기 때 그리고 대학생 때 이때 많이 나오죠. 인도 같은 데가 뭐 청소년기에 12%나 나와 있고 나이제리아 같이 이런 개발도상국도 대학생 때는 9% 정도 나와 있고 스웨덴, 튀르키예 이런 것도 뭐 15%, 9.6%, 뭐 대만도 어린아이 때는 7%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은 그 원래 예전에 그 연구한 거에 보면은 그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좀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 개발도상국에도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조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를 보면은 2016년도에 이제 조사한 결과를 제가 찾아봤는데 평생 동안 이 사회불안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게 한 1.6% 되고 연간에는 매년 한 0.4% 정도 될 수 있고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보다 아주 뭐 큰 차이는 보이진 않는데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치료로 받아오는 건 좀 남성들이 좀 많은 경향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이렇게 자기가 수줍어하고 긴장한다는 걸 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10대, 사춘기 때 발병을 합니다. 이게 자의식이 막 생길 때 주로 많이 발병을 하겠죠.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춘기 때 많이 발병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상들이 어떤 걸로 주로 많이 나타나느냐 해서 증상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면공포라고 얼굴이 빨개지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증상이고요. 떨림 공포라고 뭘 쓸 때 손이 떨리거나 전화할 때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을까, 아니면 식사를 누구랑 같이 할 때 손이 떨리거나 이렇게 목 같은 데가 떨리지 않을까, 이런 떨림을 증상으로 주도하는 그런 떨림 공포가 있고, 연하 공포라고 뭘 삼킨 때 이렇게 꿀꺽꿀꺽 하는 소리가 남한테 이렇게 창피하게 들리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발한 공포는 이제 긴장하면 땀을 흘리는데 그 땀 흘리는 거에 남한테 들키면 이거 좀 창피하다, 민망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숨소리 공포는 이렇게 숨소리 자체가 좀 이렇게 헉헉대면 좀 음란한 그런 느낌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요. 표정 공포는 제가 보던 환자분 한 분도 이 표정이 어색해서 이 사람이 연예인이었는데 이렇게 무대에 설 때마다 상당히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서 저한테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선 공포도 아주 흔한 이제 떨림 공포, 정면 공포, 시선 공포, 이게 좀 흔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시선 공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정면을 볼 때 상대하고 볼 때 좀 내가 불편한 걸 느끼는 거예요. 횡시 공포는 요건 우리나라에서 좀 독특한 증상으로 보는데, 내가 앞에 있는, 아까 가해형이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앞에 있는데 옆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서 의식이 되고 이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까 하게 느끼는 거고요. 색시공포라고 자꾸 시선이 좀 이렇게 어떤 은밀한 부분 있잖아요. 뭐 성기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면서 내 그 시선 때문에 상대가 불편을 느끼거나 나도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걸 이제 색시공포라고요. 하고요. 자기치공포는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는 거고요. 대중 화장실 공포는 이제 남자들한테만 주로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남자들 변기는 이제 옆에 사람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소변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치료받던 사람도 저랑 같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는 훈련을 같이 하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신체적인 증상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이 신체 증상이 이제 불안해지면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까 얘기한 얼굴이 붉어지고 떨리거나 땀이 나거나 뭐 이런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신체적인 증상 자체를 굉장히 집착하고 이게 남한테 보이는 게 창피하다 이렇게 이제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적인 증상은 사실 자세히 보면 뭐냐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라고, 우리 몸이 긴장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교감신경계라는 게 자율신경계 한 부분인 위기 상황 때 긴장이 되는 신경계가 있거든요. 그 신경이 흥분돼서 나타나는 그냥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 반응 자체를 굉장히 이제 보이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몸에 긴장이 되거나 호흡도 가빠지고 심할 경우 구역질도 나고, 그리고 또 긴장되면 우리 말이 빨라지잖아요. 저도 약간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말더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해지고, 원래 공황 발작에 소인이 있던 사람들, 이 공황 발작은 뭐 아마 심하다고 해서 꼭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황 발작에 소인이 있던 사람들이 이 사회 불안 증상이 있다가 심한 상태에는 공황 발작도 경험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안 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세서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비난하는 거,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를 아주 잘 받아들이기 힘들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고집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사람들 좀 생각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제 생각에 의해서 이 불안이 지속되고 고착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자신한테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이 좀 긴장하고 그러는 걸 뭐 긴장할 수도 있지 그러는데, 자기가 조금 긴장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실수한 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그래서 영어로 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반추한다 그러죠. 그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낮에 실수한 거, 예전에 실수한 거, 그걸 샤워할 때도 가끔 생각하고, 누워있을 때도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자꾸 실수한 걸 자꾸 반복해서 생각해서 이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편향된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발표를 어느 정도 잘했었는데도 못한 부분만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발표를 잘했는데 거기 발표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 청중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품을 했다 그러면 야, 내 발표가 이거 뭐 재미가 없어서 하품을 했나. 그렇게 이제 그걸로 이제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포장을 해서 부정적으로 평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불안한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약하게 볼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원인은 이제 모든 정신과 질환 중에 원인을 따지면 대개 이렇게 세 가지로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생물학적 요인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모든 병이 약간 유전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불안 장애도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직계 가족, 어머니, 아버지, 자식, 형제 이런 직계 가족 중에서 누군가 사회불안 장애가 있으면 그 직계 가족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사회불안이 발생할 수 확률이 두세 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들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 같이 사회불안이 동반되는 경우가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50%밖에 안 된다는 건 이게 꼭 그런 유전적인 요인만 되는 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같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불안 장애 이제 자식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사람들의 자율신경계를 측정하는 연구를 했을 때, 아주 민감한 아까 우리가 흥분하고 그랬을 때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가 흥분된다 그랬죠. 불안해졌을 때. 그 반응이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 걸 자식한테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 억제라고 새로운 상황이나 낯선 어른들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제를 하고 피하려는 게 영유아기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사회불안 장애 영유아기부터 자식들한테 그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은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면 환경적 요인은 또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사회적 학습이나 문화적 요인과 또 인터넷 요새 사이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해서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특히 이제 부모나 뭐 가까운 이제 돌봄을 주는 사람이 뭐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나 조금만 실수하고 긴장해도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 남자 차내 녀석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부정적인 평가가 자신감을 잃게 해가지고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꾸로 이런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거 말고 너무 이제 과잉보호하는 거죠. 아, 너 위험한 데 가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뭐 다른 낯선 사람 만나지도 마라. 뭐 발표 같은 거 해서 뭐 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과도한 과잉 보호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런 어떤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런 게 사회불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학대나 폭력, 이제 성적인 학대, 육체적인 학대 아니면 그런 언어적인 학대들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학창 시절에 왕따 같은 걸 경험하면서 이게 각인이 돼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발표 때 아주 이제 그동안 그 전까지는 아주 잘하다가 발표 때 한번 완전히 긴장을 해서 다 망친 다음부터 또 사회불안이 아주 심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자기는 예전에는 발표 잘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발표 때 긴장이 돼가지고 망친 다음부터는 발표하는데 너무 신경을 써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발표 때 그 트라우마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학습을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사회적 동물은 서로 이렇게 본받습니다. 원숭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모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남 앞에서 긴장을 하고 뭐 아니면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가족들 중요한 뭐 부모님이나 이런 뭐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비슷한 불안이 학습이 돼가지고 이게 고착화돼서 사회불안 장애로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하라고 해서 뭐 파블로프의 개가 뭐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쳤더니 이게 종만 쳐도 이제 침을 흘리더라.
이런 이제 조건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번 각인되고 나서 공포가 학습이 되고 그게 조건화된 거죠. 그래서 그 조건화된 게 사회불안 장애로 고착을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요인도 우리가 이제 사회 안에 이제 문화도 속했지만 이제 문화적 요인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이 수줍음이나 회피에 대한 사회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미국 같은 데는 수줍음이나 회피를 조금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중국계 미국인만 해도 이렇게 차분하고 안정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이 사회 불안이 더 생기기도 하고 덜 생기기도 할 수도 있고요. 이 개인주의 문화에서 더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개인 능력이 강조되고 발표할 때 이제 더 잘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담을 느껴가지고 개인주의 그런 문화, 아까 선진국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사회 불안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집단 문화 중심의 그러니까 뭐 농경 사회나 뭐 약간 좀 아직 개발이 덜 된 그런 사회에서는 소속감과 동조성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너무 튀지 마라 이렇게 같이 다 살아가는 거다 하고 집단이 강조되는 사회였거든요. 근데 이런 데에서는 발표나 이런 거 중요하지 생각을 좀 덜해도 대신 타인에 대한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가해형이라고 남한테 피해를 줄까 봐 염려하는 그런 가해형이 동양 문화권에서 많이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유병률 차이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인터넷하고 SNS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도 이제 생긴 지 한 20, 30년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뭐 이런 거 이제 또 모바일 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이나 SNS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노모포비아라고 그러죠. 예, 노 모바일 포비아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청소년에는 불안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런 있는 청소년들이 불안이 많이 관련이 있고 특히 사회 불안하고 연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집단으로 막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불안하고 많이 이런 걸 당한 사람들이 불안과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이게 사회적 기술이 좀 미숙하고 두려우니까 사이버 공간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게임이나 뭐 SNS에 중독되거나 그리고 자기 가상 현실의 자아는 남한테 완전히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자신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도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회피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서 그게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더 악화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쪽에 계속 빠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히키코모니라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게 사회불안 때문에 사회불안 증상 때문에 몇 년간을 밖에 안 나고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나중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제 팬데믹도 상당히 문제가 크죠.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그 방역 때문에 대면 관계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돼 가지고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자랐던 애들이 그 대인관계 기술을 상당히 못할 것 같고 또 그리고 언어 발달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19 팬데믹도 사회불안 장애를 유발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까 얘기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특히 유전적 소인은 이제 바뀌기가 어렵죠. 그 유전적 소인이 있는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아까 뭐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든가 사회적으로 학습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부모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 유전적 요소를 더 강화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뭐 부모가 또 잘 돌봐주고 이렇게 예민하고 좀 남들의 어떻게 보이는 거 걱정하고 그런 좀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나서 지지를 받고 좀 용기를 얻으면 또 이게 좀 줄어들어서 그런 증상이 좀 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생물학적 요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신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체와 정신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 중에서도 뇌도 육체의 일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생물학적 요인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뇌 구조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뇌에 우리가 그 생각하고 그럴 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은요, 하나씩. 뇌 구조의 구조와 기능 이상으로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이제 포유류부터 변형계라고 감정을 담당하는 이제 뇌가 생기는데, 그 감정을 담당하는 뇌 중에서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감정, 특히 두려움하고 불안, 또 기억도 좀 관련되고 공격성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활성화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불안을 느끼고 예민해질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편도체의 과활성하고 좀 관련이 있을 거라 보고, 사회 불안에서도 역시 편도체 과활성이 그 뇌 연구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 SSRI라고 나중에 이제 항우울제가 나오는데, 그 치료에 쓰는 항우울제 중에 하나인데,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제라고 항우울제 계통입니다. 이것이 추혈해 봤더니 편도체 활동이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는 걸 줄여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치료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전두엽이라고 실행 기능이라고 어떤 걸 계획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렇게 뭐 성격을 표현하고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걸 담당하는 뇌의 맨 앞쪽에 있는 뇌의 기능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라고, 여러분들 세로토닌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행복 호르몬이다, 뭐 우울증하고 관련된다, 뭐 그런데 세로토닌이 우울증하고도 관련되지만 또 불안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아까 이제 다음에 이제 치료에 나오고 있지만 세로토닌을 투여했더니 이런 사회 불안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동물 연구 같은 데서도 그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제 항우울제를 투여했더니 그 원숭이 중에서 그 사회적 활동이 더 늘어나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그런 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 걸로 갖고 있고요. 도파민도 이제 우울증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도파민이 떨어지는 그 파킨소니즘 환자들이, 파킨슨병이라고 그러죠. 파킨슨병 환자들이 이렇게 사회 불안이 좀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시톡신이라고 분만하고 나서 모유를 수유할 때 이제 우리 여성들한테서 주로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그 친밀감을 형성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친밀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호르몬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옥시톡신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옥시톡신을 좀 더 공급해줘서 사회 불안을 줄여주는 그런 그 약을 개발하다가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옥시톡신을 투여했더니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한 좀 신뢰를 더 느끼고 불안감이 좀 감소되고 편안하게 좀 느낀다, 이렇게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보면은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 그리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아까 계속 설명했듯이 항우울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제흡수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제하고 세로토닌하고 노에피네핀을 제흡수 차단하는 그런 두 가지 항우울제를 주로 쓰고요. 이게 1차 선택제입니다. 이 약을 쓰면은 긴장감이 줄어듭니다. 아까 뭐 편도체의 활성화를 줄여줘 긴장감을 줄여주고, 또 아까 이 사람들이 실수에 대해서 계속 반추한다 그랬죠. 계속 되새기만 한다고요. 그게 줄어들면서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회피가 줄어들고 더 직면을 하게 되면서 긴장감이 좀 풀어지고 자신감도 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점점점 선순환을 일으켜서. 근데 이거는 약물 치료에만 너무 전적으로 의존을 해도 안 되겠지만,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금방 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그 선순환의 고리가
충분히 그 고착화돼서 이렇게 성격 자체가 변하고 뇌에도 약간 변화가 올 때까지 꾸준히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불안제는 이게 습관성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항불안제를 써서라도 사회생활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불안제를 사용하고요. 베타 차단제는 이제 불안이나 그런 수행 불안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 치료라고 아까 생각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좀 특이한, 좀 고착돼 있고 잘못돼 있다 그랬죠. 그걸 고치는 치료고, 행동 치료는 자꾸 회피하고 노출을 피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그 사회적 기술을 못 익히기 때문에 노출을 시키고 직면시켜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합친 게 인지행동 치료고요. 이걸 집단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게 2명에서 10명, 한 8번에서 20번 정도 만나고. 왜 집단 치료가 더 효과가 많냐면 서로 격려를 하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상대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좀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 직면, 노출 훈련을 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노출을 하게 되면 더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전념 치료라고, 이게 뭐 이름은 좀 복잡한데, 이게 수용인데, 수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고통이나 불안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 불안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전념은 어디다 전념하냐? 가치 있는 행동, 아까 직면한다 그랬죠? 그 직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도리에 집중한다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게 우울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한테 치료받으는 환자 중에 상당 부분이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 1.5배에서 3배, 3.5배 정도의 우울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아까 그 공황장애를 또 공황 발작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실제 이 불안을 잘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율신경계 자체가 좀 예민한 그런 소인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공황하고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불안하니까 누구 만나러 갈 때나 발표할 때마다 술을 먹고 그 긴장을 완화하려는 그런 습관이 생겨서 알코올 남용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불안성 인격장애라고도 하는데, 불안한 그렇게 낯선 거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격 특성을 가진 건데, 그 사람들도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에서 25에서 89% 정도 동반되는 거가 있고요. 일상생활의 피해를 많이 봅니다, 우선. 그 발표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아예 그 승진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그리고 또 뭐 아예 그 연애도 잘 못하게 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가게 되고, 자신감이 상실되면서 회피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서 악화되고, 사회적 기술은 점점 더 안 되고, 우리가 직면을 안 하고 노출을 안 하면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사실 자꾸 부딪혀야지 좀 굳은 살이 생기고 단단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악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돼가지고 사회적 고립까지 될 수가 있고요. 이 사회불안장애들의 그 일반적인 오해를 제가 챗GPT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끄러움하고 장애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이거는 장애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부끄러움, 수줍음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리고 나도 예전에 이랬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것도 이제 수줍음에 대한 거를 사회불안 장애하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 시간이 지나서 나아지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 더 악순환 돼가지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될 수도 있고요. 용기만 내면 괜찮아. 이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게, 우리가 뭐 마음 먹기 달렸다는데 마음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마음 먹기 달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제 마음에 끌려다니는 거지, 이게 마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좀 예민하고 남을 의식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하면 되지, 내가 뭐 안 해, 발표 안 하면 되지.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고, 그 불이익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불안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정신과 약 먹으면 중독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항불안제만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목에 나왔죠. 사회불안, 수줍음, 뭐 발표불안, 이런 거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치료를 안 받고 회피만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연습이 이렇게 직면과 노출이 된다. 근데 너무 무리하게 내 불안이 트라우마처럼 느껴질 정도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직면 때 마음가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남의 평가를 받을 때 긴장합니다. 저도 이거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송하려니까 상당히 긴장되고 그러면서 긴장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제가 얘기가 옛날 속담에 멍석 깔아놓으면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새는 잘 안 쓸지 모르지만 남 앞에서 평가를 받으려면 긴장이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누구나 다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수영 전념 치료도 나왔듯이 내 할 도리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자꾸 생각해도 소용이 없는데, 물론 생각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한 척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나 긴장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외유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부드럽게 보이고 나 긴장할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결과보다 과정에 내가 발표를 못했다 잘했다 보다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내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면만 해도 좋아집니다. 직면할 때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실수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지, 우리가 실수가 없이는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게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맞서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도 안 되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뭐 하면 된다라는 뭐 옛날 무슨 어디 그 해병대 구호인가, 그거 제일 싫어하는 구호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무리하게 해서는 더 좋지 않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발표 제일 중요한 얘기들을 또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 불안과 관련된 내용들 좀 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님께서 네,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원장님 발표하는 것 중에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발표하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요?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저 좀 어떻게 좀 답을 드려야 될까요? 네. 이게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은 자꾸 발표를 연습하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마음가짐들을 너무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러지 말고 자꾸 하면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하고, 만약에 이게 너무 불편이 발표하는데 너무 심하다 그러면 저한테도 그 베타 차단제라든가 항불안제 같은 거 약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중에서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 강의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뭐 학회 나가서 발표하는 때 긴장이 된다 그래서 그 베타 차단제하고 항불안제 가끔 타러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이제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카메라 앞에 설 때는 여전히 긴장을 많이 하고 땀도 많이 나고 좀 더 버벅거리고 좀 그러는데요. 카메라 앞에 많이 서야지 그렇죠.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주 쓰다 보면 연습이 되니까요. 네네. 그 해피라이프님께서 아마 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이게 아마 그 사회불안장애 유병률이 꽤 많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교수님 강의에서도 좀 나왔지만 타고난 기질이 클까요? 아니면 어릴 때 경험 등에 대해서 생기기도 하나요?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타고난 기질이 한 그 모든 병의 한 70%, 한 50에서 70% 정도, 아까도 뭐 그 일란성 쌍장가 나왔지만 한 50% 정도가 기질이 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환경적인 게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약간 비율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비만 같은 건 한 70%가 체질이고 한 30%가 그런 생활 습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기질도 조금 있긴 있겠죠. 예. 그 홍경미님께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수줍음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 아이는 그렇지 않게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서 어려서부터 앞에 나서는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지 좀 여쭤보셨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수줍음이 워낙 많아서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인가요? 그것도 시켜줘가지고 그때 저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신 이걸 너무 강요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강요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 긴장할 수 있어. 이걸 좀 이해해주고 그래 긴장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고 이렇게 받아주면서 근데 자꾸 하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식으로 해줘야지.
그거 만약 발표했다 못하거나 뭐 그런 걸 못했다고 야단치고 그러면 이제 더 악화시키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서 하고 그게 또 그리고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요. 저도 아직도 지금도 긴장이 됩니다. 뭐 많이 연습을 해도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네, 박 지원님도 이제 동일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답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철 아빠님께서 원장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평소에 예민도를 낮추려면 명상이 또 도움이 될지 좀 여쭤보셨습니다. 명상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그 수영 그 전념 치료도 그 마음 챙김 명상 그 기법을 같이 이제 사용해서 행동을 분석해서 하는 거고 저도 명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걸 뭐 또 배웠고 지금도 뭐 틈나는데 좀 하고 있는데 명상이라는 게 사실 명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어떤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그 마음 챙김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아무 비판이나 뭐 저항 없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몸의 상태가 어떻게 느껴지더라도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지켜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명상이 꼭 이렇게 뭐 좋은 걸 생각해서 뭐 평화로운 걸 생각해서 나를 바꾸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명상의 그 기본적인 의도는 그래서 사실은 명상이 불교에서 왔는데 불교에서도 명상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렇게 다 무상하다 모든 게 변한다 똑같은 게 없다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만들려는 그런 명상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고 감각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지켜보고 아까 뭐 긴장이 와서 긴장이 되면 긴장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명상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정신과에서 처음 이제 막 시작했을 때 학회 가면 막 교수님들이 명상이 뭐 도움이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정신과 의사가 무슨 명상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도 그런 발표들을 많이 네. 듣다 보니까 저도 명상을 좀 수련을 좀 예전에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됐고 또 환자분한테도 또 권해드리는 환자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네, 명상 여러 그 다양한 증상이나 질환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담비님께서 네. 사회 공포, 사회 불안 장애가 우울증, 공황 장애, ADHD 뭐 이런 것과도 좀 연관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셨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강의는 뺐는데 ADHD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많이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산만하니까 어때요? 사회에서 자꾸 따돌림 당하거나 제 이렇게 산만해하면서 자꾸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치 보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사회 불안이 더 심해지면서 ADHD 때문에 사회 불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 불안 때문에 좀 집중이 더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연관이 많이 있고요. 우울증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울증하고 뭐 한 50% 정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공황 장애도 자율신경계가 예민한 같은 그 부류의 그 집단이기 때문에 공황 장애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하여튼 ADHD는 제가 보던 환자 중에도 이게 처음에 치료해서 뭐 사회불안 쪽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집중을 잘 못하고 뭐 그래서 ADHD 약물 쓰고 치료했더니 훨씬 나아지고 집중하고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기철 아빠님께서 너무 긴장할 때 인대놀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로프라놀이라는 약이죠. 비교적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아주 또 좋은 질문입니다. 어디서 그 인대놀 아셨나 본데, 실제 이 인대놀이 이제 베타 차단제 아까 잠깐 나왔던데 그 베타 차단제 안에 속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이지만 심장에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뭐 안전하게 이제 저용량으로 그 발표 직전이나 모를 때 한 1시간 전이나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게 되면은 이 베타 차단제의 특징은 불안을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이 신체적인 반응, 아까 그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가 흥분돼서 뭐 심장도 빨리 뛰고 빨개지고 뭐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그런 신체적인 반응을 안정시켜주고 신체적인 반응이 안정이 되면
내가 이게 빨개지는 거 이런 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나타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발표를 잘할 수 있고 집중이 돼서 실제 이 베타 차단제 이것들은 이렇게 뭐 무대 공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피아노 연주하거나 이런 뭐 사람들이 많이들 쓰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하이찍님이 이제 약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데놀을 10mg 그리고 알프라졸람이죠. 네. 0.125mg을 장기 복용을 해도 괜찮은지 이게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문제 때문에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예, 맞아요. 아까 그 정면공포라고 얼굴이 빨개지는 걸 이제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제 드시는 경우가 같습니다. 장기 복용에도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뭐 약 설명할 때 나왔지만 알프람은 이제 항불안제로서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면서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꼭 필요할 때만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뭐 아주 적기 때문에 알프람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그런 상황일 때 뭐 인데놀 10ml도 용량이 적은 용량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되고 아마 이것도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맞게 처방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이제 불안도 좀 줄여주고 아까 그 베타 차단제가 얼굴 빨개지거나 이런 걸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규칙적으로 먹는 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먹으면 점점 약효도 떨어지고 뭐 그 약에만 자꾸 의존하게 되고 자기 발전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약으로 치료하면 완치되는지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감정 홍조 이 약으로 치료해도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약을 쓰죠. 약에 쓰는 효과는 약을 쓰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 편도체의 과활성을 낮춰줘 가지고 긴장이나 불안감을 좀 줄여주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근데 약으로만 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제가 직면하고 노출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두렵다고 피하지 말고 자꾸 꾸준히 노출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요령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두 개를 같이 이제 병용하시면 잘 완치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게 노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피하는 건데 거기에 노출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실 너무 무서울 경우가 있을 텐데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처음 한두 번 그 첫 시작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 어떻게 좀 격려를 해주시고 첫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나요? 제가 이제 비유 같은 걸 많이 드는데 김연아 선수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넘어지고 막 다칩니다. 어떤 때 부상도 있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자꾸 우리가 고통을 없이 행복해지길 바라는데 저는 인생의 기본 그 디폴트 값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맞서야지. 우리는 어차피 피한다고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맞서려는 의지를 갖고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그 요령도 생기고 다치지 않고 잘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사실 사회공포, 사회불안장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교수님, 원장님 이전에 환자 보시다가 좀 이 사회불안 때문에 정말 힘드셨는데 많이 좋아졌던 그런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그 은둔형 외톨이처럼 아예 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는 이제 약물 치료도 같이 했고 또 인지행동 치료. 그 당시에는 제가 집단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가면 이제 뭐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는 거 남들한테 좀 불편을 준다. 이제 가해형도 포함된 사람인데 그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직장도 다니고 있고 가끔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뿌듯하게 느끼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그 사회 불안 장애가 있어서 뭔가 좀 평가나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스스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 좀 먼저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해보라고 좀 추천을 좀 드리실까요? 병원에 뭐 바로 좀 가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뭐 그 일상생활이 안 되면 병원부터 가서 이렇게 뭐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 문제가 안 되면 뭐 여러 뭐 무슨 스피치 학원 같은 것도 있고 뭐 발표 불안이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것도 저는 하라고 합니다. 뭐 너무 과도한 것만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라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꾸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시간이 돼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범불안 장애에 대한 시간입니다. 5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